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남성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구어인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 고아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몇 살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릴 적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았던 집이 명확히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괴구가 가득한 안방에서 발을 디디며 바라볼 수 있는 큰 대청마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대청마루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수저로 수박을 자르셔서 입에 물고 넣어주시는 모습이 꿈같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고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긁지 말라며 잭을 견디자며 여름이라 긁으면 더 붓고 배가 아프니까. 그런 따뜻한 태도로 얘기해 주시는 엄마는 항상 모시적섬을 입고 예쁘게 묶은 머리로 기억되며 우리 집은 잘 지냈던 곳 같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엄마와 아빠가 큰 소리로 싸우시는 모습이었고 머릿속에 울려 퍼지던 우리는 망할 것이다. 빚만 쌓이는 등의 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 기억은 엄마의 모습은 알 수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고 매우 얇은 잠바를 입은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배추와 무로 가득한 거리를 거닐던 모습입니다. 작은 채소밭이 있고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작은 공간도 있어서 공기도 청정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방문한 그 고아원은 많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었고 원장님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도와주며 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놀이를 즐기곤 했는데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순간의 일시적인 고독함을 잊게 해주는 곳이었지요. 한국말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얼굴 앞에 달렸던 그런 눈빛으로 사진 찍는 게 아니란 걸 느꼈던 혹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눈치를 주는 이들은 오해가 있으면 그렇고 그 편 이하가 대게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저 편 이하가 대가 되는 건가 한참 후부터 9700 대비. 그들에게 대효음 사랑 옆 예술인대 컨설터인 젠더 도망치게 극연한 어느 덕에 이단 나눌 대 팬, 이다택은 악을나는 대피엔인데 이답게 이충멍다. 당훈이는 정말 귀여워요.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들 얼굴은 모두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다 내 아이들 같아요. 인터뷰 중에 제 볼을 부비며 말씀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카메라들이 멀어지자 바쁜 모습 속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은 인간에 대한 실망만 남게 했습니다. 고아원이란 곳이 집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저를 억압하며 자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만 그때는 처절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최우선이라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소홀히 했지만 모든 말로 비웃음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옷도 손쉽게 입는 것을 고집하며 깨끗하게 씻지 않고 등교하는 등의 행동으로 항상 주목을 받았지만 학용품을 빠뜨리고 숙제도 소홀히 하는 등 친구들에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학대가 점점 심해지자 되도록 깨끗하게 씻고 가려고 노력했으며 옷도 손수 세탁하여 착용했습니다. 2학년 가을 학기에 서울에서 온 한 친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내 평생의 친구입니다. 준원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는 공부를 잘하고 우등생이었다. 단 하나 빼곤. 머리 모양이 말이야. 다른 아이들과 달리 준원이의 머리는 항상 향기로웠어요. 학용품부터 운동화, 도시락 반찬까지 그의 모습은 항상 특별했죠. 어느 날 짝이 되었을 때 도시락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준원이의 반찬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다채롭고 특별했어요. 튀긴 고기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먹고 새우살을 동글동글 튀겨서 먹었어요. 그 맛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무엇보다도 준원이는 친구들과 나누기 좋은 아이였어요. 그의 가정은 친구들과 함께 반찬을 나눠 먹도록 싸주셨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죠. 석호야, 내일 올 때는 엄마한테 무장아찌 더 넣어달라고 하면 안 돼의 새콤달콤. 아삭아삭한 맛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게 다 맛있었어. 준원이는 없는 게 없이 다 먹고 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맛있는 반찬도 젓가락으로 집어먹었어. 그러나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 그런데
준원이는 초라한 반찬을 싸우는 그 모습이 마치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준원이는 그런 인성을 지닌 친구였어. 준원이가 나에게 다가올수록 나는 내가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없었어.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였고, 아이들은 일부러 준원이의 주목을 받으려고 알려주는 이유가 없었겠지. 중학교 2학년 겨울이 다가오던 그때, 우리 고아원 원장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 원장이 없어지자 밑에 직원들은 위급해졌고, 나는 도시락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준원이가 나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 그때부터 준원이는 항상 도시락을 싸갔고, 내 도시락도 챙겨주곤 했어.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만 교복 겨울 코트는 비싸니까 한 바퀴에 70만 원은 훌쩍 넘을 만큼 가치가 있는 튼튼한 옷이었어. 나는 1학년 때 겨울 잠바를 받아 입어서 입는 것이었어. 군에서 받은 제품들을 파는 장바닥 시장에서 사온 것이었지. 나이별로 최적화된 위로 물품을 만들어 전송해주는 수선 가게의 젊은 부부로부터 받은 잠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이 잠바를 입고 다녀야 했고, 그 결과 지역 사람들은 잠바 하나로 모두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싫어해서 1학년 때에는 춘추복만 입고 다니면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시장에서 겨울 잠바를 사다 주셨습니다. 내 베개낭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서 2학년 때에는 작아진 잠바를 입고 다녔습니다. 하교하던 날, 친구인 준원이와 공부옷을 새로 사러 교복점에 갔다가 길을 걸어 다니다가 체력장에서 수평철 봉체조로 연습하던 중 시간이 늦어져서 김장철이었다. 길거리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가 쌓여 있었고 어둠은 빠르게 내려앉았으며 특히 매우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코트를 벗고 철봉을 연습한 준원이가 코트를 잃어버렸다며 나에게 건네주며 내 옆에 달려왔습니다. 내가 입어 하면서요. 다시 맞춰줄 테니까 코트와 함께 떠나다고 했습니다. 거절해야 했지만 그날은 정말로 추웠습니다. 제 몸은 너무 추웠어요. 왜냐하면 거리마다 쌓인 김장배추가 유난히 쓸쓸하고 외로웠기 때문이죠. 이상하죠. 저는 고아원에서 가정을 이룬 후에도 김장철이면 늘 쓸쓸하고 외로워요. 아마도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시절 때문이겠죠. 이 빈틈 가득한 가슴은 아마도 내가 떠날 때까지 메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고마워 자식들아, 울 친구들아. 그나저나 내일 토요일인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자.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오라고 했어? 내일 우리 집에서 김장할 거야? 고모네, 작은 아버지네 모두가 함께 김치를 해서 가져갈 거야. 가정부 아줌마들도 우리 집에서 김장하고 가져갈 거야. 정원사, 기사 아저씨들도 내일 우리 집에서 함께 수육을 먹고 놀자.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어? 준원이가 교복 코트를 벗겨주고 춘추복 재킷만 입고 오돌오돌 떨면서 떠나는 모습. 아버지가 고아원에 두실 때 야은 가을 잠바를 입고 저는 뽁뽁 덮고 냄새 맡게 했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집에서 열리는 따뜻한 축제 같은 김장 풍경을 처음으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언제나 조미료도 부족한 채 힘들게 담아내어 맛도 없었고 부엌 아줌마들은 일을 싫어해서 억지로 저렇게 하는 것을 김장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도 여기 속해 있구나. 정말 착하게 생겼네. 내가 준원이하고 친하다는데 걱정돼서 거친 살을 하느라 걱정돼서 이렇게 걱정돼. 석호야, 잘해줘서 고마워. 석호 집에 먼저 전화드려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도 돼, 괜찮지? 아줌마가 배추 속대 넣어서 국물론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준원이 엄마는 요즘에 말하면 수억대 부잣집 안방만이었는데 전혀 그런 태도 없이 소박한 소매치기 단정히 둘러있고 사람들하고 바쁘게 김장을 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김치숙을 끓이고 잘 절여진 적 삼계탕 수육을 만들어 싸먹는 맛은 어떤 건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에서의 맛이었어요. 무엇보다 준원이 엄마가 준원이를 쳐다보는 표정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속으로 아이를 끌어안으려는 그 표정, 마음을 사슴벌에 긁는 것 같은 기분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들이 나와 아들을 그렇게 뚜렷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네.
내가 모르던 일이지만 오늘 아침 밥 먹다가 제 딸을 보니 이제 중년의 여인으로 성장한 것 같았다. 저녁 때 준원이 방에 있었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이 TV에 나오는 걸 봤어. 현대 공장의 기공식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정말 멋있고 훌륭해 보였어. 그때 준원이가 제 어깨에 팔을 얹고 석호야,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말했어. 사실 준원이는 배경이나 똑똑함, 성적 면에서 뛰어나서 성공하기 쉬울 거야. 나에게 전화한 것은 아마 나도 그렇게 성공해달라는 격려였을 거야. 그 이후로 나는 준원이 집을 자주 들르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우정을 이어갔어. 창피하지만 이야기할게. 3학년 때 나는 집을 나가버렸어. 이유는 다른 고아원에 있는 나쁜 형제 때문이었어. 그 형제들로 인해 서울로 올라왔어. 여긴 보기에 뻔할 만큼 비쌈. 상업고등학교에서 공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평생 뼈를 깎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할 거야. 다른 학생들은 직접 태어난 형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수 있는 반면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어. 23세의 상무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주먹 하나 쥐고 그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인생 뭐 있냐? 도직 살기 위해서 올라와 16세부터 유흥가에서 손님들을 모은 적이 있다. 그 상무님 덕분에 서울 신림동 나이트클럽으로 옮겨갔지? 그렇지만 그 길에서 준원이를 제외하면 20살 때부터였어. 준원이는 내 자취방을 떠돌며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졸랐다. 어느 날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준원이가 길에서 앉아 있었어. 지금 당장 시계 돈 받고 구두 돈 받는다고. 그게 평생 가야 할 길 같아. 몸만 망가지고 벌써 코가 빨개. 그게 정상인가? 20세 청년이 코가 빨갛다고 어떻게 보이겠어? 피에로 같아. 피에로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해야지. 지금 해가 중천인데 들어와서 자는 게 말이 돼? 3년 안에 몸이 잘 안 나타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 사는 친구의 말은 내게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았어. 사실 그때 나는 내장이 상하고 하루에도 6번씩 헛구역질로 고통받았었지. 징그러워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다른 세상에서 저를 안아줄 줄이가 필요했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석 달 동안 억지로 살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준원이의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버지가 서울에 올 때 준원이에게 작은 집을 사주었는데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긴 하지만 그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세부터 같은 집에서 살면서 준원이는 나를 배려해서 대학 친구들을 집으로 안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대학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고 자주 만나러 왔지만 그때에는 공부해야 한다며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구경하거나 약속이 있을 때만 밤에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준원이의 감시를 받으며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준원이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공장이 청주로 이전하여 그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손에는 부억이 달린 방 1개짜리 전세를 얻을 돈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준원이는 과외를 하면서 모은 돈이나 통장을 다 털어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석호야, 나는 내 뒤에 본가가 있으니 돈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아. 너는 한 푼이 무서울 만한 상황이 아니야. 청주에 가서 혼자일 텐데 돈이 힘이 될 거야. 나 군 제대할 때쯤엔 반장이 되어 있을 건데 석호야, 우리 잘 되자. 그래, 잘 되자. 준원이와 나는 함께 지낸 시간이 그만이었습니다. 준원이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집에서 유학을 서둘러 일본으로 떠났고 나는 청주에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했네요. 부모님 있는 친구들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울타리인 거죠. 만약 여타로 돈을 잃게 된다면 다시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으니 젊음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고 건강도 열심히 챙겨야 했으며
돈도 한 푼이라도 새로워야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알고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과거 청년인 나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포장된 도시락을 내 두 벌의 험난한 옷을 양론자들에게 전하며 찡그린 모습을 당하곤 했다. 세상에, 김석호 조장은 회식도 빼먹을 정도로 돈을 아껴서 명예롭고 우아하게 살아가신다. 아, 그래도 가끔은 충동적으로 돈을 쓴 적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항상 어려운 약속은 필사적으로 지켰다. 내 중학교 동창들은 다 함께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다. 나는 정작 일어나야 할 날에 세탁소에서 대여한 옷을 입고 차이를 이루었다. 비록 우린 젊음으로 가득 찬 여전한 명복을 거두지 못한 듯 했지만 이번 기회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봤다. 후회하면서조차 조급하게 손뼉을 치다 보면 세계장을 등장할까 봐. 나의 과거를 현실로 돌려보고 싶네. 마침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아들을 낳았고 나도 그의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기차 안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골의 풍경이 그날의 시련을 되돌려줬다. 밭에서 김장 배추들이 연그러가는 걸 바라보면서 제게 또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확실한 토대 위에 시작하지 않을 바에요.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결혼은 물론 연애조차 하지 않았지만 가을과 겨울 내내 먹을 김장을 하는 집안다운 가정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은 타향이지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 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는 진정한 타향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사방을 둘러보아도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추운 겨울에 냉개온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혼자인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맞선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총 8번의 맞선을 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는 걸 지켜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실증난 동료가 아닌 또 다른 동료가 제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 것이었죠. 그 참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키려던 저에게 간짜장하고 짬뽕이면 충분하지. 탕수육은 무슨 탕수육이에요? 돈만 아까워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 여성은 제 통장만큼 큰 돈을 아껴가며 살아가던 또순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게 되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 시작했고 독립주택을 사기 위한 금액을 모은 후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종종 집을 봤습니다. 원하는 집이 나오면 즉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두근거렸는데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남이 뺏길까봐 우리는 그 집에 예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런 집을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1년간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서두르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의 고향 주인 아주머니가 늦은 김장을 1시간 동안 마당을 괴로워했는데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져 마당이 얼음판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채 거리 한가운데 나의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처럼 눈을 떴는데 누군가 창문에 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잠옷을 입은 채 일어나서 창문 밑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구냐? 무슨 일이야? 추워서 문을 열어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꾸벅껴봐도 내가 엎드렸네. 내 고향 남해의 아버님을 잃고 서울과 공장 오가며 사업하는 준원이가 웬 이유로 내 자취방 골목에서 설마 나타났다.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왜 나한테 10분 상치야 맞나? 나는 급히 마당으로 달려나가 문을 열고 친구를 들여보냈다. 형광봉더듬 아래 준원이 모습은 믿기 어렵다. 이 추운 날에 가벼운 잠옷 하나 걸친 그의 모습. 여름 양말은 몇 일째 안 씻은 것처럼 냄새가 나고 머리는 지저분하며 입술은 창백했다. 이게 뭐냐, 애야. 엄마는 석호야. 나 자꾸 묻긴 말이 없어.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줘. 다음 주 초까지 갚을 거야. 공장 팔릴 것 같으니까 덜명을 피우다가 돈 있으면 좀 빌려줘. 이번엔 최대한 빨리 갚을게. 사황들이 날 시래기 취급한다. 얼싸 말하는데 애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 했다.
더 어지러워져 버리니까 도대체 왜 고생해가면서 공장을 키우다가 빚을 지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예지 때문에 아랑곳없이 입숫자를 해보았다. 그 결과 3가지 큰 거래처가 나에게 빚을 냈다고 한다. 함께 망할 것임을.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준원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제 자신이 혼란스러워서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 것 같아서 찬란한 물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준원이는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제 먹다가 남겨둔 과자를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보고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찢어놓은 것 같은 아픔을 느낀 후에 준원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준원이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더군요. 난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부엌으로 갔고 계란을 깨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밥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원이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면서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쌀이 젖었으면 불려야 해요. 밥은 제가 해주겠으니 계란을 먹으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준원이는 17개의 계란이 든 비에 숟가락을 드러내어 한 입에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밥을 먹던 동안 나는 깊이 깔린 가방 속에 넣어둔 돈을 은행에서 찾아 가져와 준원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에 반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 돈은 현재 약 5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준원이는 겨울 잠바를 걸쳐 입고 멀리 젖는 바람 속에서 서성이므로 한 가닥 털도 없는데 겨울 잠바가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로 내가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준원이는 그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일, 다음 달 시작, 다음 달 말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맞벌이 협착 및 연락이 없다고 매달 살아오는 중학교 시절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에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아, 미쳤네. 그 돈을 못 받겠구나. 준원이는 지난 여름 이러고 중고등학교 동창들 모두에게 빌린 돈을 모조리 써버린 뒤 잠적한 적이 있었더라. 가족, 친척들은 모름 알겠지만 내 은행만은 못 친, 아버지도 못하려나이다. 나는 처음에도 이혼 8,000원을 받았어. 나는 와이프에게 이혼당했을 뻔했어. 예전에 참석한 준원이 신혼집에 방문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호기심에 물어보니 복덕방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고 달동네에 도착했다.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달동네 대성성을 지나 소마리를 따라갔다. 그 골목의 맨 끝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곳은 그 도박장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태엽이 나오더니 돈을 벌어내더라. 그곳에서 내려오는 것은 돈뿐이었고 자식도 버리고 이성에 무장해 보내는 여자들이었다. 집은 창고가 되고 준원이의 어머니는 정리하던 살림을 하던 중이었다. 달빵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쓴다고 말했다. 준원이네 집은 고향이 가장 큰 집 중 하나였다. 준원이의 어머니는 그 집과 살림을 꾸미며 한동안 주부로 즐기고 김장까지 하며 살아왔다. 어머니가 소녀까지 데려오며 내가 가라고 제안했다. 나는 엄격하게 거절했다. 당신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지 못해. 너도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해한다. 내가 알고 있어? 나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야. 그 친척이 말하자 심장은 벌컥 찡했고 가슴은 맥박맥이 발동하는 중에 처녀들은 다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지배를 구한다. 윤의 손자를 안고 버텨준 그 어린 불령인데 그때 그 상황을 상상했다고 추정합니다. 나니 밀가미리는 악고가 꼬아하여주는 수도 당한 짐잠에 우려가서 하는 고으로 얼굴 청고 두말로고 복덕장으로 다시 가서 트럭이면 차고를 찾고 그 길을 안 가서 짐을 실으니 우리 집으로 려모아았어요. 아에는 준원이면 또개이 모두 검인 것만큼 인성영명이었습니다. 타고나게 소속들이 이차이 말하는 게 없었고 후리거나 울거나 튕뚱하는 일이 전화 받아코 산다이라고 조르는 일도 없었다. 3살 아기분이면 충분히 별만 잘고 와이민 간디 중 안에 얼리 생일을 준원이 아람을 구취하 놔서 내가 피해를 봤을까요? 아니요. 나는 기억도 다시 늙는 아던 날 이후로 천진으로 새벽에 아직 잘 적은데 부더에서 도마다 리날에 내가 먹을 아침을 비추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으북구륵 구으깅 많이 찾는 소리까지도요.
달빵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쓴다고 말했다. 준원이네 집은 고향이 가장 큰 집 중 하나였다. 준원이의 어머니는 그 집과 살림을 꾸미며 한동안 주부로 즐기고 김장까지 하며 살아왔다. 어머니가 소녀까지 데려오며 내가 가라고 제안했다. 나는 엄격하게 거절했다. 당신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지 못해. 너도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해한다. 내가 알고 있어? 나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아아리에면 매은도하고 얀하고 나오면 복제에 복개진 도증찌가애가 오로쳐. 밥상을 받는 그 온전한 행복 생선 한 마리를 구워 가운데 토막은 제 앞에 밀어놓으시고 밑에 부분은 당신 손자에게 먹이시고 대가리 부분만 드시던 어머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가리 부분의 영향이 제일 많아 태어나 처음으로 가정의 맛을 느끼며 사는 맛에 제가 버는 돈을 생활비로 내놓는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을 친구에게 주어 전셋값을 날렸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여자친구인 걸 빨리 알아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과 함께요. 같이 살다가 그런 어려움 만날 때도 절 버리고 가겠지요. 저는 버려지는 것이 지겹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준원이 아들을 맡으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했네요. 숯불갈비집에서 고기 불판 닦는 일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고 살 집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3년째 된 해, 여름 방금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온 게 틀림없어 배는 비누향이 솔솔 풍기면서 그러나 손톱과 피부 곳곳에 낀 검은 때가 지워지지 않은 모습으로 준원이가 나타났습니다. 대혁이에게 들렀어. 겨우 먹고 사는 태욱이 돈부터 갚아야 할 것 같아서 갚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어. 네 명으로 먼저 고마워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집신이 주어져도 니는 떠나지 않아. 3년을 기다려줘. 먼저 이것은 2만 원이다. 그리고 3년만 기다려줘. 통장 번호 좀 적어주세요. 탄광인촌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목숨을 거는 곳이라고도 하는 곳. 그래서 월급을 많이 줬고 3년 만에 1억을 넘는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엄마나 아이를 안 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보면 마음만 찢겨진다고 안 보겠다고 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날 붙잡고 느려주었다. 야, 너 마음 아픈 일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없이 자란 아들을 생각해라. 어른들은 참을 수 있지만 아이는 문제야. 나는 그를 가장 잘 알아. 부모 없이 타인에게 키워지면 어떤 상처가 남는지 알아. 가서 아이를 안고 안심시켜줘.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 거라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너를 안 볼 거야. 그거 나는 제일 잘 알아. 부모에게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날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우리 가족이 함께 울던 모습은 차라리 천국이었어. 그 전경이 슬프게 보여도 나는 피해갈 가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또한 부럽더군요. 그때 너무이의 눈길에 공감한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장성에서 고생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지도하며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것, 귀한 금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준원이는 이번 여름에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원양에서의 참치 잡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면 몇 년 동안 원양에 가면 서울에 집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배들도 있었지만 베링해로 떠나는 대게잡이 배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와 베링해는 거친 파도와 극한의 날씨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3년 동안 탄다면 서울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넓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렇게 준원이의 위험한 직업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약 17억 원대의 돈을 손에 넣으면 자유롭게 살 수 없었겠죠. 게다가 당신의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씩이 입금되었습니다. 돈을 보유하는 고통이 하늘도르라고 해도 받전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마음 편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를 돌봐주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3년 후 준원이가 되돌아왔을 때 당신은 보령으로 이사를 가서 작은 주택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때 결혼 상대와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시기였어요. 결혼 상대는 남자 중 남녀가 아닌 북녀였기 때문에 친정어머니를 끌어들여야 했고, 저는 그 대신 준원이의 가족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준원이는 20억 원을 내어주었고 30억은 잘 사는 동창들에게 공동 상환했습니다. 또한 50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주었죠. 그의 힘든 모습은 더욱 소중했고 잘생긴 얼굴과 체격의 변화는 마음을 끌었습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의 자부심과 호주로 3년 동안 벌목에 가게 된다는 말에도 끝까지 밝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준원이의 아들은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란 모습을 보여주었고 준원이 역시 매번 아들을 훌륭히 써올리던 그의 성장을 눈여겨보며 밝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집에서 자라게 해주기로 약속했죠. 현재 하고 싶은 일은 모두 이루어줄 테니 계속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며 영국으로 축구공을 주문한 것 역시 기다릴게요. 세계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하는 순간 아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 하나 있어. 떨어져 있다고 같이 아니야? 그렇다면 셔츠 앞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곧 준원이 아들 태경이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어. 그 사진도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았는지 끝에 갈수록 달아있더군. 자신의 아버지 앞주머니에서 다른 자신의 사진이 나오자 태경이는 행복한 미소를 짓더라고. 아빠, 나를 그토록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해. 나는 그땐 자식을 가지지 않아서 몰랐었지? 얼마나 참고 자제하며 자식을 키우고 사는지. 나도 결혼 후 딸 하나를 낳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자식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자식을 몇일 동안 볼 수 없는 것이었어. 그러던 중 준원이는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아내와 아들이 서로 울어대며 겪는 그 광경은 정말 참담하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 나는 계속해서 준원이가 제 집에서 무슨 일인가를 생각해왔어. 17개의 계란찜을 먹고 잠바를 입고 떠나던 뒷모습이 생각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로 간다고 했을 때 만료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그래 빨리 해서 내비 다 갚아야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낱낱이 되돌아보았지만 반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우리 셋을 비탄의 구렁텅이에서 살게 하더니 연락이 끊긴 지 석 달 만에 다시 통장에 돈이 송금되기 시작했고 송금된 지 나흘 후에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제대로 못 들었지만 오래 통화 못해 나는 살았어. 3명 중에 나만 살았어. 진흙을 파서 바닥에 꼬인 흙물을 퍼먹고 목숨을 유지했어. 나보고 불사조래. 그렇게 알아? 고마워. 몇 년만 참자. 우리 잘 되자. 끊기는 말들 중에 이런 말만 알아들었지만 그가 귀국했을 때 준원이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잘생기고 귀티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흔이 같은 머리칼은 벌써 새하얗게 세워지고 얼굴은 주름이 자글했으며 새까맣게 타서 예수 같아 보였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다시 동창들의 돈을 나눠 갚았고 제게도 1억 5천을 갚았습니다. 이제 남은 빚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준원이는 새카만 얼굴로 치아를 하얗게 들여다보이며 씩 웃으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하였습니다. 벌목 현장에서 십장하고 만난 가치를 빚을 어느 정도 갚은 뒤에는 앞으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잔도공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잔도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공장의 총무와 일하는 대학원생에게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말을 걸었을 텐데 하지만 재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준원이는 잔도공으로 일하기 위해 출국하는 날이었고 그의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그날은 추운 날이 아니라 봄바람이 불던 날씨였습니다. 제 아내가 선물한 고급스러운 셔츠를 입은 준원이는 흐뭇하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추운 날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죠. 봄 햇살과 똑같은 봄바람만 불어오기를 원하죠.
이게 마지막 고난이라는 것이라며 근심스러운 내 마음에 큰딸이 태어났고 준원이로부터 300만 원의 돌잔치 비용이 입금되었던 기억이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벌목할 때처럼 또다시 송금이 끊기고 통화가 끊기고 그의 편지가 끊겼어요. 그의 뒤늦은 가을, 회사에서 누군가가 도착했는데 문을 열면 호주 본사로부터 온 편지, 한 명의 통역사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 그리고 본사 직원이 있었어요. 절벽에서 사고가 발생해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망 보고가 아니라 실종 처리로 나와서 회사에서 위로금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고 했죠. 그 금액은 총 53억 원으로 이 돈으로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액수는 800만 원이었어요. 준원이의 어머니는 그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17일 뒤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에 견디지 못하셨다가 평화롭게 수면으로 떠난 거였죠. 젊을 적을 풍부하게 사셨고 마지막 10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지만 죽음은 편안해 보였어요. 고통 없이 수면에 빠져 떠나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준원이 집과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가족장에 임을 다투지 않고 살아온 준원이 문중선산에 묻혔습니다. 정말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등 돌리기만 하던데 그래도 죽음의 현실에 마주할 때는 수용해 주더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준원이의 아들을 막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은 준원이가 실종되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 절로 큰 울음소리를 지르던 아이는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해 조절을 못했던 것일까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학 제품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도 아마도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느낄 수 있었던데 막상 가슴을 쿵쾅거려 봤자 무엇하리요. 운명이라고 하기에 이토록 조용한 준원이의 아들과 매사에서 크고 시끄러운 제 딸, 다른 사람과는 다름없는 태경이에게 그가 듣지 못하는 제 딸을 열심히 챙기곤 했습니다. 친오빠보다 더 큰 형 노릇을 하며 수아도 우리 가족 중에선 가장 먼저 배워 중간 통역도 해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인생을 부모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준원이는 친구이자 형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한 준원이가 사라지고 난 후 그의 아들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딸이 장례를 치르고 태어난 아이로 태어난 후 더 이상 다른 자녀를 두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례를 다시 치르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사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제 아내와 제게 함께하는 공동의 몫이지만 피부는 제겐 달리 나뉘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 유일한 딸이 청각장애자임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딸 태경은 끊임없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삼촌, 듣지 못하는 것은 단지 불편할 뿐이지 창피스럽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노력해왔고 마침내 공장장이 되어 공장을 설립하고 이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원아, 잘 되자 라는 말은 이게 미쳤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21명의 직원들과 함께 다니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밀린 적도 없었으며 약 14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이유는 아들 3명과 딸 1명, 태경이의 아이가 생겨 아들 3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아기를 낳았느냐고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성차게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온 세월을 되새기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사연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원아, 아들 태경이는 이제 5명의 아이들의 아비가 되었나 봅니다. 태경이는 현재 작은 소아과를 운영하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서 학업에 열정을 쏟았고 이제는 소아과를 전공하여 환자들을 돌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소아과 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과에서 환자를 놓고 특별히 많이 벌지는 않지만 꾸준히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딸은 귀가 흔들리는 장애를 가졌으며 그녀는 명품을 좋아하며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 풍부한 것을 제공해주며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경이의 와이프는 그의 딸을 아이를 더욱 사랑하고 돌봐주며 가족 모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경이와 그의 와이프는 5아이를 가졌는데 그들은 가족의 중심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한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식이 1명 있다고 들었는데 손자가 5명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정말 좋다는군요. 사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준원이에요. 저는 준원이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원이는 어디선가 다시 살아나올 거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 덕분에 강인하게 살아왔네요. 그래서 김장배추가 쌓인 계절기를 가다가 얇은 잠바를 입은 남자를 만나면 항상 팔을 잡고 확인해요. 그 사람이 준원이일까 아닐까 알아보려고요. 68세가 된 오늘까지도 저는 준원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53년의 우정을 기억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